2021년 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윤리 2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포츠 윤리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볼게요. 1번 스포츠 행위의 공정한 조건을 제시한다 라고 했어요. 그저 우리가 실력으로 이제 노력의 대가를 평가하는 그런 정정당당함, 이런 게 이제 스포츠 윤리의 목적이죠. 2번 의도적 반칙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한다 라고 했어요. 자,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포츠 윤리를 하죠. 그래서 반칙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하진 않죠. 이건 말이 틀렸고요. 1번에 2번이 정답이고, 3번 스포츠를 통한 도덕적 자질과 인격 함량을 추구한다 라고 했어요. 자,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값지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 4번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 스포츠 윤리 규범을 통한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한다 라고 했어요. 자, 스포츠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함량하는, 그거를 이제 스포츠 윤리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기에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물었어요. 보기,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사유작용을 판단이라고 한다. 판단은 크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구분이 된다. 사실 판단은 실제 스포츠에서 일어난 사건과 현상에 대한 진술을 말한다. 따라서 기획을 가릴 수 있다. 이에 비해 가치 판단은 옳고 그름 혹은 바람직하거나 그렇지 못한 것 등 가치에 대한 진술로 이루어진다. 가치 판단은 주로 니은에 근거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사실 판단, 가치 판단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강철부대 2를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사실 판단 하면은 강철부대에 HID가 출연했다,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 근데 내가 HID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가치 판단은 HID는 정말 멋있다, 이렇게 가치가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이제 가치 판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은 진위와 진리 중에 진위에 해당하겠죠. 진위는 이제 참과 거짓 또는 진짜와 가짜, 이런 것들을 통틀어 이루는 말을 진위라고 하죠. 그리고 진리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에는 이제 사실 판단과 관련 있는 진위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당위는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당위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쓰임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당위성을 가진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가치 판단은 주로 당위에 근거한다, 마땅히 그러하다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허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실이 아닌 거를 진실인 것처럼 꾸민 거를 허위라고 하죠. 그리고 상상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이런 게 상상이고요. 선택은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거를 골라 뽑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기출도 나왔으니까 이거 용어 알고 가시고요. 진위, 당위가 정답이어서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스포츠 규범은 근대 스포츠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규칙의 준수가 근대 시민 계급의 도덕성 함량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서 하나의 윤리 규범으로 정착하였다. 특히 진실과 성실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기에 임하는 도덕적 태도와 같은 의미로 쓰이면서 오늘날 스포츠의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보기와 관련된 거는 이제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지문이 그 2016년 중등고사 체육 임용고시에서 2교시 문제로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그 지문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 지문에 있는 이 용어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1번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용성과 실용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지문과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2번 테크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실천적인 지식을 에피스테메라고 했는데, 그 실천적인 지식과 연관된 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테크네라고 했어요. 그래서 테크네도 보기와 관련이 없고요. 3번 젠틀맨십, 이건 신사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신사 또는 젠틀맨을 상징하는 매너, 지켜야 할 도리, 그런 것들을 이제 젠틀맨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서양 체육사에서 영국에서 이제 퍼블릭 스쿨 있잖아요. 거기서 스포츠 교육의 목적을 신사도의 함량, 뭐 국가와 제국에 대한 충성심 배양, 강건한 기독교도의 육성,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사도를 실천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그때 이제 젠틀맨십이 중요했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보기 운동선수로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인간의 본질인 도덕성이 부족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운동선수에는 두 가지 가로가 동시에 요구된다. 즉 신체적 탁월성과 도덕적 탁월성을 겸비했을 때 비로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탁월성과 관련된 용어는 아레테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탁월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레테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레테는 그거예요. 어떤 것이 이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최적의 상태, 뭐 훌륭한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뭐 운동선수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탁월성 또는 덕 이런 것들로 이제 번역이 되죠. 그래서 덕과 관련이 됐고 탁월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레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선수의 아레테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최고의 실력을 정당하게 발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 이런 게 아레테다라고 해요. 자, 1번의 아곤 같은 경우에는 경쟁과 관련이 있죠. 이게 만약에 학자가 까유아가 나오면 이제 네 가지 놀이 유형에서 아곤은 경쟁과 관련돼 있고, 아레아는 운, 미미크리는 모방, 이링크스는 희열, 짜릿함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아곤은 뭐 스포츠 경기,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는 다 경쟁 상황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곤과 관련이 있고, 아레아는 이제 운과 관련된 거니까 뭐 주사위 놀이나 이렇게 운이 들어가는 거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미미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방을 하는 거니까 뭐 엄마놀이 같은 그런 연극 같은 거와 관련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링크스는 짜릿함, 뭐 희열 이런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스키 이런 거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까유아의 네 가지 놀이 유형도 이제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번에 피시스 같은 경우에는 피시스는 자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내재적 목적론 이거를 말을 하면서 자연과 본성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제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고 이제 저절로 이루어진 존재나 상태 이런 거를 말하면서 이제 피시스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기와 관련이 없고, 3번의 로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수단을 얘기하면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로고스는 이제 이성, 지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진리, 논리, 뭐 설명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에토스 같은 경우에는 화자 고유의 성품, 말하는 사람의 체형이나 뭐 자세, 옷차림, 성실, 신뢰, 목소리,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에토스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고유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토스는 감성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공감과 감성 이런 것들이 이제 파토스에 들어간다. 그래서 로고스는 지금 진리, 이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었어요. 보기 스포츠에서 도덕 법칙은 승리를 원한다면 열심히 훈련하라,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스포츠맨십에 충실하라 등과 같이 가언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의 의무로서 반드시 행하라는 과로 명령의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자,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행하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이제 칸트의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칸트라는 학자는 명령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정언 명령이 있고 가언 명령이 있어요. 정언 명령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거, 가언 명령은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정언 명령 같은 경우에는 한 행위를 그 자체로서 어떤 목적과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그런 명령이 정언 명령이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윤리성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다른 목적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걸 알려주는 명령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거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안 되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언 명령이죠. 자, 가언 명령은 아까 조건이 붙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조건부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명령법을 가언 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조건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보기에 칸트와 벤덤이라는 학자가 나와 있잖아요. 일단 칸트는 의무주의 대표적인 학자죠. 그리고 벤덤은 공리주의 대표적인 학자예요.
일단 공리주의와 의무로는 이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를 살펴보면은 공리주의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최소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그러니까 유용성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게 나오고, 결과의 유용성,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어떤 가치를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감소시키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리주의의 관점이죠. 반대로 의무론, 칸트가 주장한 의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런 당위성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게 의무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도덕 규범이다. 라는 그런 자연법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자연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칸트가 말하는 의무주의죠. 학자와 관련된 윤리이론도 이제 공부를 조금 해봤고, 자, 보기를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승리를 원한다면 조건이 있죠. 열심히 훈련해라.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스포츠맨십에 충실해라. 자, 이거는 이제 가언적인 명령의 형태죠. 이제 조건부 규칙이 붙은 거.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 의무로서 반드시 행하라. 이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행하라. 선수의 의무니까. 라고 말한 거는 이제 정언적 명령이죠. 그래서 정언적 명령 형태로 이제 간다고 한 게 맞고요. 학자는 당연히 당위성,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보편타당하고 예외 없는 규범이기 때문에 당위성과 관련이 있는 이제 의무주의 학자인 칸트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윤리 이론을 물었어요. 보기, 윤리적 가치의 근거를 페미니즘에서 찾음. 이성의 윤리가 아닌 감성의 윤리. 경기에 처음 출전하는 후배를 격려하는 선배의 친절. 근육 경련을 일으킨 상대 선수를 걱정하고 보살피는 행위. 타자의 요구와 정서에 공감하고 대응하는 것이 도덕의 출발임이라고 했어요. 자, 공리주의, 의무주의, 배려윤리, 대지윤리가 있어요. 자, 아무도 몰라도 이제 보기를 봤을 때 왠지 걱정해주고, 보살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를 해준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답은 배려윤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는 조금 배웠죠. 자,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위가 좋은 결과를 산출하였는지, 결과의 유용성,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걸 되게 중시했고요. 2번의 의무주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되는 보편타당한 도덕적 규범이 존재한다라고 한 게 이제 의무주의죠. 자, 공리주의 대표적인 학자는 벤덤이었고요. 의무주의 대표적인 학자는 칸트였습니다. 자, 배려윤리는 길리건이라는 학자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길리건은 미국의 심리학자인데요. 이제 도덕적 기준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정의윤리는 이제 남성 중심의 윤리로서 이성이나 정의, 의무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하고요. 배려윤리는 여성 중심의 윤리로서 배려나 공감, 관계 등을 강조하는 그런 윤리를 배려윤리라고 해요. 그래서 길리건이라는 학자가 이제 주장을 했다. 4번의 대지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10번 문제도 나왔죠. 그래서 대지윤리라고도 하고 토지윤리라고도 하고 레오폴드라는 학자가 말을 했어요. 이제 생태 중심 윤리학의 대표적인 이론인데, 모든 것들이 이제 상호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생명 공동체인 대지를 도덕의 대상으로 삼는 윤리를 대지윤리라고 하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길리건의 배려윤리와 관련이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기의 기흥, 니은에 해당하는 정의 유형은 보기 라우, 스포츠는 동등한 조건을 참가 동일한 규칙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거든. 형린, 그런데 모든 것이 동등하지는 않아. 피겨스케이팅과 다이빙에서 높은 난이도의 연기를 펼친 선수는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해. 이것도 정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정의는 분배적 정의, 평균적 정의, 절차적 정의가 있어요. 분배적 정의는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겨스케이트나 체조 같은 거에서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점수를 주는 거를 이제 분배적 정의라고 하죠. 자, 평균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것은 같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팀이 동일한 골대 구격을 사용하는 것 같은 예가 있겠죠. 그리고 절차적 정의는 우리가 테니스 코트 같은 거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축구에서 전후반 진영 교체 같은 거를 할 때 동전을 던져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평균적은 같은 것은 같게, 분배적 정의는 다른 것은 다르게, 절차적 정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만이 없게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7번에 동등한 조건 나오면 같은 것은 같게라는 평균적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 점수를 차등 점수를 준다. 이거는 이제 분배적 정의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물었어요. 자, 1번 생물학적 환원주의, 2번 지속가능한 발전, 3번 개발트, 4번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정답은 4번이죠. 아파르트헤이트는 이제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죠. 2번에 지속가능한 발전,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발전이 지속가능하다, 계속적으로 이뤄진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1번의 생물학적 환원주의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이제 단일 레벨의 더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명하려는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은 화학의 일부일 뿐이고 화학은 결국 전자와 원자핵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물리학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이제 철학적 흐름을 말하죠. 3번의 개발트는 이제 도구로 권력이나 폭력, 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보기의 폭력에 관한 설명과 관계 깊은 사상가는 물었어요. 보기 학교 스포츠에서 선수에게 폭력을 가하는 감독도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다. 운동 중 체벌을 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하는 감독의 직업적 행동이다. 후배들에게 체벌을 가한 것은 감독의 지시에 따른 행동으로 나의 책임이 아니다. 폭력은 괴물이나 악마처럼 괴이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있다. 악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생각과 반성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여기를 봤을 때 평범한 사람이 직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체벌을 가했다.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시켰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라서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사람인데 괴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 상부의 명령에 순응한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라고 말하는 개념을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기와 관련된 거는 한나 아렌트인 아렌트라는 학자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디르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노미 이론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살론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무법 상태 혹은 무질서 상태를 아노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이제 공통적인 가치나 규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혼돈 상태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아노미, 즉 규범이 없다. 그래서 무규범 상태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디르켐과 관련이 있고, 자, 이번에 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폭력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반칙은 물었어요. 자, 보기 A팀과 B팀의 농구 경기는 종료까지 12초가 남았다. A팀은 4점 차로 지고 있고 팀 파울에 걸렸다. B팀이 공을 잡자 A팀의 한 선수가 B팀 선수에게 반칙을 해서 자유투를 유도한 후 공격권을 가져오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보기를 읽어보면 일단 규칙을 어기진 않았어요. 규칙을 어기지 않고 정상적인 규칙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의도적인 구성 반칙, 비의도적인 구성 반칙, 의도적 규제 반칙, 비의도적 규제 반칙. 그러니까 의도가 있냐 없냐가 들어가 있고 구성적 반칙이냐 규제적 반칙이냐 그걸 물어봤죠. 우리가 규칙하면은 구성적 규칙이 있고 규제적 규칙이 있어요. 일단 구성적 규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기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함에 있어서 딱 정해져 있는 규칙 그거를 어기잖아요. 그러면 구성적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규제적 규칙은 스포츠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헷갈려 하잖아요.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 구성적 규칙은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을 어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구성적 규칙을 어겼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규제적 규칙은 윤리적인 측면을 좀 건드렸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규제적 규칙이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규제적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도핑 금지나 올림픽 헌장의 아마추어 규정이나 이런 것들. 그 의도적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반칙을 실행해서 기대하는 결과를 발생하고자 의지적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진 규칙 위반 행위를 의도적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봤을 때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공격권을 가져오려고
유도를 했댔잖아요. 그러니까 비의도적은 아니고 의도적과 관련이 있고요. 규칙은 잘 지켰어요. 하지만 윤리적으로 자기 팀이 이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반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 반칙에 해당이 되죠.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유교 사상이 바르게 묶인 것을 물었어요. 자, 기역 니은이 있고요. 충서 돼 있죠. 일단 충은 임금이나 국가 따위에 충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충성할 때 충. 서는 용서할 서자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역.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원리를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행위 준칙으로 보았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타인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동등고려의 원리는 스포츠맨십의 바탕이기도 하다. 스포츠맨십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 선수에게 행하지 않는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동등고려의 원리, 이거 이제 피터 싱어가 이제 동물과 사람 그 얘기를 하면서 나왔었죠. 평등고려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기억에 들어갈 한자는 충보다는 서에 가깝겠죠. 그죠? 니은, 사회 구성원의 모든 행위가 그 이름에 적합하도록 행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를 말한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주문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과 역할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도덕적 명령이다. 스포츠인을 스포츠인답게 만드는 것이 곧 스포츠맨십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의 예시예종 같은 경우에는 유도의 4대 덕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난다 라는 예시예종.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난다. 2번의 정명은 본인의 이름에 걸맞는 행위를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니은 보기와 잘 어울리죠. 자, 3번의 절차탁만은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음이라는 뜻이에요. 4번 극기복례는 자기를 극복해서 예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3에 의거해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설립된 단체는 이라고 물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2020년 8월에 설립된 스포츠 윤리센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클린 스포츠 센터와 스포츠 인권 센터,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왜 스포츠 4대학 신고센터 이렇게 해서 입시 비리, 폭행, 조직 사유와 승부 조작 이렇게 4대학을 신고해라 해서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 놓은 신고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별다른 성과를 못 이루고 이제 1년 운영하고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클린 스포츠 센터와 스포츠 인권 센터, 스포츠 비리 신고 센터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로 통합이 됐죠. 그리고 4번에 선수 고충 처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심리적 부분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센터였죠. 그래서 스포츠 윤리센터가 2020년 8월에 설립이 됐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되시고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기에 기획에 해당하는 레스트의 도덕성 구성 요소는 이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 레스트의 도덕성 구성 요소는 4가지가 있죠. 도덕적 감수성, 민감성이라고도 해요.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행력 및 품성화라고 있어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도덕적 감수성은 이제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인식의 감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각하게 되는 것, 요거를 이제 도덕적 감수성이라고 하고, 도덕적 판단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행동 중에 가장 도덕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거, 이게 도덕적 판단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도덕적 동기화는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요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 가치들 중에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 요거를 말하죠. 마지막으로 도덕적 실행력 및 품성화는 예기치 않은 위험 상황에서 단호하게 결정하는 바를 실전에 옮기는 능력, 실행력이죠. 그리고 장애 요인을 극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강한 의지나 용기, 인내 같은 품성을 갖는 것. 그래서 이제 갖가지 유혹들에 저항을 해서 이제 도덕적인 실천에 이르는 것. 이거를 이제 실행력 및 품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직업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연봉이지. 직업선수의 연봉이 그 선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나는 작년 성적이 좋아서 올해 연봉이 200% 인상되었어. 연봉은 매우 중요하지. 하지만 나는 연봉, 명예 등의 가치보다 스포츠인으로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라고 했어요.
자,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자,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이거는 이제 품성에 대한 요소죠. 그래서 도덕적인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제 도덕적 동기화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사상가와 스포츠를 통한 도덕교육 방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선생님들 일단 14번, 15번 문제 완전 짱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고, 그래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대충은 한번 보고 가자고요.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베닛이 틀렸고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루소. 자, 루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본 학자죠. 그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성평등 동료의 공동체에서의 협력과 책임을 지는 습관을 길러준다라고 했어요. 자, 모르겠죠, 그래도. 자, 우리가 흔히 루소라고 하면은 에밀이라는 책의 그 저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제 루소는 항상 소극적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극적 교육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육, 그런 게 아니라 감각 훈련에 의해서 신체 단련을 할 수 있도록 이성을 준비하는 교육을 소극적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것을 꺼낼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 관찰하고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극적 교육의 목적이었고요. 루소가 강조했던 거는 이제 인간의 본래 선함을 환기하기 위해서 자연에 순응하는 교육,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교육, 선한 본성을 잃지 않게 하는 교육, 이런 거를 추구를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 자유롭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게 자연스럽게 길러지나 봐요. 그래서 1번은 루소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기출에 나온 거 정도는 그래도 눈에 익혀서 가야겠죠, 그죠? 자, 2번에 베니까 웨이는 둘 다 인격 교육에서 이제 전통론자였어요. 전통.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가 존재를 하고 권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전통적인 덕성을 함양한다, 이런 것들을 지향을 했어요. 그래서 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경기의 전통을 이해하고 규칙 준수 등의 바람직한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이거 맞는 말이겠죠. 전통을 중시했으니까. 그래서 위인은 이제 미국 사회의 도덕적인 위기나 아니면 미국 교육의 위기는 그런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전통들을 일찍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이번에 베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덕적 사회화 접근의 주창자로서 도덕교육 내용으로서 이제 구체적인 덕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가치 명료화적인 접근이나 아니면 도덕적 발달 접근이 직접적 교수나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덕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도덕적 판단 능력을 길러준다 했을 때 판단 능력 이런 것보다는 보편적인 도덕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봤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선생님들 이거는 틀려도 돼요. 100점 안 맞아도 붙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그리고 4번에 콜버그는 이제 도덕적 발달 이론으로 되게 유명한 학자죠. 그래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그런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추론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콜버그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이론에 관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웠던 문제 14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괄호 안에 들어갈 사상가는 물었어요. 자, 이 문제도 완전 짱 어렵죠, 그죠? 틀려도 돼요. 보기, 괄호는 도덕적 가치들은 중요한 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에 의해서 학습된다고 하였다. 스포츠 도덕 교육에서 스포츠 지도자는 중요한 타자에 해당된다. 스포츠의 도덕적 가치는 스포츠 지도자의 도덕적 모범에 의해서 학습되어지며 참여자는 스포츠 지도자를 통해서 관찰학습과 사회적 모델링을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스포츠 심리학이었으면 관찰학습과 사회적 모델링 이런 게 나오면 반두라와 관련된 거겠죠. 근데 이런 것과 관련된 거는 이제 중요 타자를 통해서 학습하고 이제 그거를 따라 모방을 한다라고 한 게 맥페일이라는 학자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기와 관련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부터 3, 4번 한번 볼게요. 일단 퓨아제와 콜버그는 같이 묶어서 볼게요. 퓨아제와 콜버그는 도덕에 대한 관점이 같았어요. 이제 도덕성 발달론과 관련된 거고, 맥페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덕 사회화론과 관련이 됐어요. 그래서 목표가 품성이었고, 이 도덕성 발달론과 관련된 피아제와 콜버그는 목표가 추론이었어요. 그래서 맥페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존재로서 품성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아까 도덕에 대한 관점이 맥페일 같은 경우에는 도덕 사회화론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회화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타자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 이제 피아제와 콜버 같은 경우에는 도덕에 대한 관점이 도덕성 발달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덕 교육이 개인이 가진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각 개인이 자율적인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과정과 형식에 중점을 뒀어요. 자,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참된 의미의 자율성이라는 거는 이제 협동과 상호 존중에 근거한 도덕성으로부터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화적이고 억압적인 권위의 사용으로 아동을 타율적 도덕성의 굴레에 머물게 해서 성숙한 도덕적 판단의 발달을 저해시킬 게 아니라 사고 과정을 중시해서 이제 내용의 중요성을 인정시키자라고 한 게 이제 삐아제이고요. 콜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삐아제 이론을 좀 더 발전시켜서 공동체까지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을 통해서 환경과 활동으로 도덕적 사고를 적용하는 법을 배우자는 것, 요거를 중시했죠. 그래서 사회적인 집단 안에서 도덕적인 숙고를 해서 상호작용으로 관심을 돌려서 개인에서 나아가 집단, 그래서 집단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봤죠. 그래서 삐아제와 콜버그의 공통점은 도덕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를 중시를 하고요. 맥페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를 중시를 했죠. 그래서 맥페일 같은 경우에는 도덕에 대한 관점이 도덕 사회화론, 삐아제와 콜버그 같은 경우에는 도덕에 대한 관점이 도덕성 발달론, 결과 중심, 과정 중심. 요 정도 알고 가시고,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도덕 교육의 본질과 목적, 합리적인 도덕성과 건전한 인격의 형성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덕목을 내면화하고 습관화함으로써 일상적인 도덕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피터스와 관련된 도덕 사상이고,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틀려도 돼요. 1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차별 없는 스포츠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죠? 차별이 없으려면 참가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이제 확보를 해줘야겠죠. 2번, 대회의 참여와 종목의 선택은 감독에게 맡긴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제 감독이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독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선수한테 선택권을 주고 상의를 통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고 참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자, 3번,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의 재정적인 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죠? 장애인이 스포츠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활동 참여를 위한 시설 설치나 아니면 정부의 재정 지원, 편의시설 확충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배치가 필요하죠. 자, 4번,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 함량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체육이라는 그 매개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함께 소통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장애인을 지도하는 지도자 또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이제 개인별 요구를 수용하고 노력해야겠죠. 자, 17번 보기에 기흥 니은에 해당하는 도덕 원리의 검토 방법이 바르게 묶인 것을 물었어요. 자, 보기 나 혼자 의도적 파울을 하는 것은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모든 선수가 의도적 파울을 한다면 이라는 원리에 비추어서 검토한다. 니은 부상당한 선수를 무시하고 경기를 진행하라는 주장의 지시에 자신이 부상당한 경우를 가정해서 판단해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도덕 원리의 검토 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포석 검토, 반증 사례의 검토, 역할 교환의 검토, 보편화 결과의 검토 이렇게 있어요. 자, 포섭은 말 그대로 이제 포섭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 원리를 상위 도덕 원리에 포함되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된 도덕 원리보다 그 일반적인 큰 틀의 도덕 원리랑 비교를 해서 포함되는 건지, 그래서 그 포함되는 게 올바른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증 사례 검토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원리 근거가 부적절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원리 근거가 맞지 않은 새로운 사례를 들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역할 교환의 검토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역할을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바꿔서 적용했을 때도 올바른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는 거예요. 4번 보편화 결과의 검토는 말 그대로 이제 보편적인지 일반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날 결과를 고려해서 그것이 올바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럼 보기와 관련된 걸 한번 골라볼게요. 이거 사실 좀 쉽게 나왔어요. 자, 모든 선수가 의도적인 파울을 한다면 이라고 이제 자기 혼자 했다가 모든 선수로 바꿨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반화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보편화 결과의 검토와 관련됐죠. 그리고 니은에는 부상당한 선수 무시하고 경기 진행을 하니까 네가 당했을 때 생각해봐 하고 입장 바꿔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할 교환의 검토. 그래서 정답은 17번에 4번이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예전에는 줄 서서 샀잖아요. 약국에서 시간 딱 정해졌을 때 이제 마스크 들어오는 약국을 검색해서 줄 서서 마스크를 샀었는데 으뜸이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까로가 갑자기 막 뒤늦게 나타나서 새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으뜸이가 까로한테 까로야, 나 줄 서 있는데 네 새치기 하면 안 되지 라고 했어요. 근데 까로가 야, 나 좀 이따가 유튜브 찍어야 돼서 바쁜 사람이라 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 지금 새치기 해도 돼 라고 했어요. 요런 상황이었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포섭 검토로 살펴볼게요. 자, 바쁠 땐 새치기 해도 된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원리보다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도덕 원리랑 비교해 봤을 때 까로가 하는 행동은 잘못된 도덕 원리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반증 사례의 검토로 봤을 때 까로가 바쁘다고 먼저 받으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노인들보다도 먼저 받겠다는 것이냐고 이제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도덕 원리라고 봐요. 역할 교환의 검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으뜸이와 까로의 입장을 바꿔봤을 때 까로는 으뜸이가 하는 새치기를 받아들일까? 요거에 대해서 따지는 거. 그리고 보편화 결과의 검토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바쁘다면서 새치기를 해요, 이제. 그럼 서로 싸우고 막 엉망진창이고 이제 줄의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따져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덕 원리가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져보는 게 이제 도덕 원리 검토 방법 이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스포츠에서 공격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의 근거를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1번 타인의 탁월성 발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윤리적이라는 거 말 그대로 정정당당함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과 전술의 개방 등 생산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이제 규칙이 있죠. 규칙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경기를 진행해 가죠. 3번 공격 당사자의 본능, 감정, 의지를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서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관철이라는 뜻은 어려움을 뚫고 나가 목적을 기어이 이룸 이런 뜻도 있고 사물을 속속들이 꿰뚫어 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공격 당사자의 본능이나 감정, 의지를 그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서 이제 꿰뚫어 보거나 그걸 바탕으로 목적을 이룬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스포츠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거고 4번 규칙의 범위 내에서 공격과 방어의 교환이라는 소통의 구조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공격과 방어가 있는 거는 이제 규칙적으로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그게 규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윤리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스포츠에 도입된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효과를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1번 운동선수의 인격 형성에 기여한다 라고 했어요. 자, 스포츠에서 기술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있어요. 첫 번째, 안전을 위한 기술. 두 번째, 감시를 위한 기술. 세 번째, 수행 증가를 위한 기술. 이렇게 기술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 경기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정확한 판정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경기 진행 환경이 조성이 되고 안전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겠죠. 그래서 2번과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정확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운동선수의 안전과 부상 방지에 도움을 준다. 이거는 안정을 위한 기술과 관련이 있겠죠. 이제 충격 흡수 매트나 아니면 부상 예방할 수 있는 뭐 발에 맞게 나온 농구화 같은 거나 이렇게 그런 물품을 통해서 안전과 부상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오심과 편파 판정을 최소화해서 경기의 공정성을 향상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VAR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정하게 판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인격 형성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심리 기술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운동 장비 개발, 뭐 식이요법, 과학적인 훈련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수 기량을 최대화해서 좋은 경기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이제 과학 기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스포츠 규칙의 원리를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1번 편파성. 편파성은 말 그대로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성을 잃었다 라는 뜻이죠. 편파성을 가지면 안 되고 편파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규칙이 나타났죠. 임의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놀이에서 스포츠로 바뀌면서 임의적인 규칙이 이제 관례화된 규칙, 관례화된 규칙이 이제 제도화된 규칙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3번 제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칙이 제도적으로 정립이 됐죠. 규칙이 있는 원리가 공평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 편파성이 되겠습니다. 편파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